허스타워에 와 있는데요. 지금 뒤에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밑에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 같아 보이고 위쪽으로는 신식 건물이 있는데요. 노먼 포스터가 디자인한 건물이라고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6층 건물을 헐고 재건축하는 대신 그 외벽만 보존을 하고 안에서부터 건물을 지어 올린 그런 건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이 외벽 구조가 강풍을 견디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바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 어쨌든 구와 신의 조화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고,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빌딩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보는 영상처럼 외벽은 바깥에 보이는데 안쪽은 커다란 기둥들로 지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큰 기둥 주위로는 이제 위에 천장이 보이고, 그 천장 위로 건물이 있는 거겠죠. 굉장히 신기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오피스 빌딩이고, 지금 그냥 저같은 관광객들한테는 오픈이 안 돼 있다고 해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광경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낮은 건물들이 쫙 있고 바로 옆에 큰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왜 그런지 찾아보니까 뉴욕에는 우리나라의 그 법정지상권이랑 비슷하게 에어라이츠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나 건물주가 자기 땅의 그 위에 해당하는 그 공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하고요. 시에서 정해놓은 높이 리밋이 있는데, 그 리밋까지 짓지 않는 경우에는 그 에어라이트를 다른 건물주한테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건물을 짓는 건물주들은 옆에 있는 부동산들의 에어라이트를 매입해서 건물을 크게 만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문화재나 아니면은 건물주가 원래 아예 그 높이 건물을 지을 생각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에어라이트를 팔게 되겠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하는데, 높게 건물을 짓고 싶은 사람이나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어라이트를 많이 매수를 해서 높은 건물을 올린다고 합니다. 여기가 AT&T 빌딩인데, 필립 존슨이라는 건축가가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대표작이라고 하고요. 창문은 여기 보시다시피 세로로 굉장히 길고 좁고 고전적인 그리스 건축 요소들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저 위에 꼭대기에 보면, 여기서 보긴 쉽지 않은데 이렇게 그리스 신전의 세모 모양 천장을, 지붕을 벤치마크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계 레스토랑 오너인 사이먼 킴이 뉴욕의 꽃이라는 그 스테이크하우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분의 식당이 이 건물에 생기나 봅니다. 이렇게 보면 외벽에 꽃 브랜드 로고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사이먼 킴의 그런 한마디도 써놨네요.
건물 경비원분한테 물어보니까 이 꽃 레스토랑은 이 매장 디자인 하는데 1년 정도가 걸려서 1년 뒤에 오픈할 것 같다고 하시고, 건물 뒤로 가면 되게 멋진 공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되게 멋진 정원이 있어서 직장인분들도 여기서 식사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이 공간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오래된 건물 왼쪽 공간을 이렇게 정원처럼 디자인해서 오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식 아케이드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퍼블릭하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이고, 직장인들한테는 휴식 공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온 곳은 고든 번샤프트가 설계했다고 하는 레버하우스입니다. 레버하우스는 1950년에 착공해서 52년에 준공되었다고 하고, 전면 유리 커튼홀을 적용한 최초의 건물이어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엄청난 혁신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1층 공간을 공개 공지로 제공해놔서 약간 도시와 건물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안내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이 위에 있는 가든에 올라가는 거는 이 건물 입주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앞에 보이는 가든이랑 이 로비 공간만 공공 개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는 공간이기는 한데,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여름 봄 되면은 이 앞에 가든 쪽에 사람들이 와서 이런 난간에 앉아서 점심도 먹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버하우스 바로 옆에 있는 시그램 빌딩인데, 시그램 빌딩은 1958년에 완공이 된 건물이고, 미스 반델러가 설계했다고 합니다. 청동이랑 유리를 사용한 건물 외관 덕분에 주변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한 인상을 자랑하고, 이 대로 파크애비뉴에서 27m 정도 건물을 뒤로 후퇴시켜 놔서 건물 앞에 이렇게 큰 광장을 조성한 점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신이었다고 해요. 서울에서도 테헤란로 앞에 볼 수 있는 포스코 타워나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혹은 현대백화점 생각해보면 건물 앞에 이렇게 광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디자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에 보면 직장인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굳이 안에 들어가지 않아봐도 어떤 구조인지 딱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 여의도나 강남에 가면 이런 디자인의 건물들 되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공간 구조가 건축 디자인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트럼프 타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럴라고로
이제 거주지를 옮기기 이전에 여기에 살았었다고 하고, 인상적인 건 마이클 잭슨도 여기에 살았었다고 하네요. 1983년에 완공된 건물이라고 하는데 마치 마인크래프트로 지은 것처럼 굉장히 각지고 블럭으로 되어 있는 이런 파사드와 상층부를 볼 수 있습니다. 1층 공간이 공개 공지로 개방되어 있다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건물 외관 파사드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황금색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호화로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내부는 호텔이랑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요. 오, 이런 트럼프 스토어도 있네요. 마가 모자들이랑 다양한 굿즈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 안에는 트럼프가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만든 이런 옷들이랑 상품들도 전시되어 있고 팔고 있어서 굉장히 신기하고, 트럼프의 어떤 사업적 수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밑에 트럼프 그릴이라고 해서 식당도 있고 굉장히 넓은 공간에 이렇게 호화롭게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2019년) 트럼프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하원 공개 청문회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 재무자료를 같이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트럼프 이름의 브랜드 가치가 41억 달러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자기 이름값을 굉장히 10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에는 라디오 시티라고 5,900석 정도 규모의 유명한 뮤지컬이 있는데요. 여기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뉴욕도 처음 공연을 했었고, 그리고 마켓이라고 하는 그 무용단이 있는데 그 무용단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The Road to Spectacular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이 무용단이 소개가 됐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뮤지컬에서 하는 공연들보다 여기 그 파사드의 디자인 그리고 간판의 디자인이 굉장히 아이코닉하고 되게 다양한 그 미술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점 중 하나는 건물 간판을 보면 이제 앞으로 공연하게 될 공연들의 이름들과 스케줄을 저렇게 네온 사인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옆에는 MBC 스튜디오가 있는데 MBC 스튜디오에 그 The Tonight Show라고 해서 1950년대부터 했던 쇼가 있죠. 그 쇼의 그 사회자가 지금 지미 펠런인데 이 쇼의 사회자가 지미 펠런이라는 점도 저렇게 네온 사인으로 표기해놨어요. 되게 삐까번쩍한 디스플레이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용 안 하고 아직도 네온 사인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바뀌는 내용들을 새로 간판에 내걸 수 있다는 게 되게 특징적인 것 같고, 어떤 광고나 이런 사이니지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해서 그걸 무조건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광고나 그 회사, 그 브랜드의 분위기에 알맞게 그 매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신기하네요.
투어의 마지막으로 타임스퀘어에 나와봤는데, 와, 이 광고판들의 향연이 별거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상당히 좀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광고판 하나하나도 엄청나게 크고 계속 이 바뀌는 이 디스플레이들 때문에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쪽 면은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들의 그 광고를 붙여놓는 그런 거리였다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커서 이렇게 다양한 광고들이 게재되는 그런 곳이 됐고, 글쎄요, 지금 뭐 광고판으로서의 기능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광고가 많아서 어떤 특정 광고에 집중이 되진 않아요. 계속 한 광고를 보면 옆에 번쩍거리는 다른 광고에 눈이 옮겨지고, 그게 계속 연속되다 보니까 뭔가 머리에 남는 건 없습니다. 근데 기업들이 여기에 광고를 게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도 여기에 광고를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2차 광고를 만들기에 좀 적절한 컨텐츠이지 않나 싶어요. 이 타임스퀘어가 워낙 큰 랜드마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광고를 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글로벌 기업이 됐다, 글로벌 브랜드가 됐다라는 의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멋있네요. 타임스퀘어 중심부에는 조지 코엔의 동상이 있어요. 조지 코엔은 1878년부터 1942년까지 활동했던 댄서이자 싱어이자 뮤지컬 기획자이자 배우였던 만능 엔터테이너였습니다. 지금은 뭐 모두가 다 아는 뱅키드를 댄디라는 곡을 작곡하기도 했고 40편이 넘는 뮤지컬 작품을 썼다고 하네요. 자기가 활동했던 시대의 문화적 산출물이었던 이 미국 문화가 150년 정도가 지난 오늘날 이렇게 세계인들의 어떤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것이 된 모습을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